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초입니다. 오늘은 회사 후배가 회사에서 뿔이 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방백처럼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헤드헌터 만날까 보다. 우선 네, 저희 회사는 매일같이 이렇게 크고 작게 뿔이 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도 그렇죠? 정상입니다. 이 후배의 멘트를 듣고 오늘 영상의 주제를 정했어요. 헤드헌터 만날까 말까. 이 멘트가 좀 제 기억에 남았던 까닭은 제가 이 친구를 알고 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런 류의 멘트를 했기 때문이에요.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헤드헌터 만나야겠다. 내 동기는 어디 어디로 이직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렇게 말로만 허공으로 뱉으면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경각심을 주지도 못하고 본인의 상황도 바뀌는 게 없을 텐데 저분은 그냥 저 말을 자기의 입 밖으로 뱉음으로써 그냥 가슴이 조금 덜 답답해지는 거 그게 목적인가 하고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저 모르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알아보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헤드헌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드헌터 만날까 말까. 결론은 만난다. 아니, 만나야 한다. 입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저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한 지는 만 4년 반 정도 되었을 시점이었고요. 제가 첫 번째 직장에서 그 입사 동기들보다 1년 빠르게 특진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리 2년 차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첫 번째 직장에서 실망한 부분이 많았고, 저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 직장인의 한 명으로서 여성 인력에 대한 차별이 적은 곳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에 헤드헌터를 컨택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컨택한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을 하긴 했는데요. 그때 직장 근처에 유명 헤드헌팅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한 3군데 정도 하고는 대면 미팅도 했습니다. 당시 제가 듣기로는 그냥 이력서만 메일로 딱 제출을 하기보다는 실제 그 헤드헌팅 업체로 미팅을 가서 이제 사실상 그 헤드헌터 분과의 세미 면접이죠. 이 나라는 구직자가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제스처로 이 나를 표현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 사람을 또 직접 만났을 때는 어떤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인지 이런 걸 알고 나면 그 구직자와 헤드헌터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자리로 매칭을 해주기가 좋다라고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구직 시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채널과 방법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헤드헌터를 만나야 하는 이유 3가지를 꼽아봤어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이 헤드헌터를 만날 준비를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커리어의 중간 점검을 하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더 계획성 있게 커리어를 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취준이 어려웠던 만큼 이 한동안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데요. 3년 정도 지나서 회사나 업무나 동료들이나 충분히 익숙해질 무렵에는 다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대개는 이때 대리 진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자리를 옮기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한번 이력서를 써보고 대리 1년차 정도일 때 헤드헌터를 실제로 만나보는 건 꽤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경력직으로서 본인의 이력서를 한번 적어보면 무엇이 부족한지 본인 눈에 가장 잘 보여요. 그 이력서를 쓰고 나면 본인이 지난 3, 4년 동안 사실 크게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바쁘게 지냈는데도요. 저는 첫 번째 직장에서 직접 영업을 했고 마지막 영업부서에서는 법인 영업을 했어요.
이전에는 거래선에게 직접 전화 걸고 메일 보내고 만나서 미팅하고 그런 일을 한 거죠. 실제로 직접적으로 욕도 먹고 짜증도 받아내고 긴급 대응 경험들이 쌓이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진짜 내 손으로 그 계약을 성사할 때 이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과정에 제가 개입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경력직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반면 그 법인 영업을 할 때는 제가 본사의 담당자로서 우리 법인의 인력들한테 우리 제품과 솔루션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최종 거래선을 만나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법인 영업을 하면서 이전에 직접 영업을 할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교육 컨텐츠의 개발이나 교육 플랫폼의 활용, 그리고 이제 교환이나 딜리버리 방법에 대한 연구, 또 파트너십 체결 같은 이런 새로운 영업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직접 영업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법인 영업이 덜 치열하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크게 보면 그 본사나 법인이나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의도 차리고 사실 얼굴 붉힐 일은 덜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장 초년생일 때 너무나 힘들었던 그 직접 영업의 시간들이 나중에는 행운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직은 더 어리고 열정이 살아있을 때 그런 현장을 경험할 수 있어서요. 이건 아마도 두 회사의 규모가 다른 데다가 기본적으로는 업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기는 해요. 그때 든 생각이 지금 내 현 직장의 후배들은 도대체 이력서에 무엇을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명석하고 성실한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열심히 지냈는데 당장 눈앞에 온 일을 쳐내기에만 바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이력서에 썼을 때 단 한 줄로 요약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이죠. 대개는 입사 초기에 그 사수인 선배 옆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받아서 배우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주도적으로 해냈어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좀 적어요. 그러나 미리미리 이력서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자체 리뷰를 해본 사람이라면 더 충실하고 더 주도적인 내용으로 이력서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일을 본인이 자원해서 받아오는 등의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라면 나의 이력서가 보다 진취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면접에서 세부 질문이 들어온다면 땡큐죠. 오히려 신나서 이런저런 본인이 했던 역할과 받았던 챌린지와 해결했던 방안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의 역량을 실시간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경력직 면접은 본인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적었던 그런 그 실제 역할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두 번째, 헤드헌터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을 통해서 구인구직 시장의 현황과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의 냉엄한 현실을 알 수 있다고나 할까요? 저와 제 주변의 국내 대기업 이직 사례를 살펴보면 일단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면 이직을 하려고 할 때 다른 대기업들의 오퍼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헐리우드 영화나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파격적인 연봉 인상 이런 거는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해외 MBA를 등으로 최종 학력이 바뀌신 분이나 AI 엔지니어 같이 기술 분야에 특화된 소수 인재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헤드헌터를 책이나 영화에서만 만났을 때는 마치 그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들이 내 커리어 컨설팅을 막 쫙 해주면서 나를 또 다른 좋은 세계로 보내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대기업 직장인들의 사례를 보면 저런 기대는 참으로 이상적이고 어쩌면 되게 비현실적인 그런 것 같아요. 헤드헌터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곧바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지금 받고 계시는 비슷한 연봉을 받고 연차는 수평 이동을 할 거라고요. 물론 방금 저의 멘트처럼 이렇게 차갑게 말하지는 않겠죠. 우회적인 표현을 쓰실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과 같은 인재들을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추가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왜 이렇게 지금 받는 비슷한 연봉을 받고 연차는 수평으로 이동하게 되냐면 국내 대기업들의 연봉 테이블과 그 근속 연한 승급 체계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업계에 따라서 초봉이 어느 선으로 맞춰져 있고 몇 년 차 때 어떤 진급으로 어떤 직책으로 진급한다 하는 것도 거의 정해져 있죠. 그래서 파견직이나 촉탁직으로 단기간의 목표를 전제하고 모셔오는 임원이 아니라 우리 같은 그냥 일반 경력직의 직원이라면 그들의 그 기존 경력 연차에 비례해서 입사할 때의 연봉 등 그런 처우에 산정이 됩니다. 협상의 여지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 개인별로 그 헤드헌터 분이 중간에 나서서 막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그 인사팀이랑 엄청난 협상을 해서 나만을 위한 연봉 패키지 이런 거를 구성해 준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물론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리나 과장 초반의 연차일 때 대기업의 직장인이 또 다른 국내의 대기업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단순히 욱하는 심정으로 다른 회사에 가봤자 크게 나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만큼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헤드헌터와의 미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직장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해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을 그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이것만 알게 돼도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헤드헌터와의 미팅 이후에 내가 현 직장을 대하는 태도, 현재의 업무를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이곳의 장점들이 참 소중해지고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마냥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다른 직장으로 가면 과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점을 이력서에 더 적으면 그런 직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현재 이곳에서 1, 2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관점으로 접근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오퍼를 받고 나서 그 구인구직의 과정이 진행이 되면 우리 평생에 처음으로 경력직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더 무시무시하게 내 현재의 위치가 나와요. 아, 내가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구나 또는 무엇을 안 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는 무엇을 더 해야 되겠구나. 한마디로 정신 반짝 차리게 됩니다. 오퍼가 오는 자리들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안일하게 업무를 하다가는 장차 내가 커리어에서 뜻하는 바를 달성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내 커리어를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또는 같은 직장 내에서 부서를 옮겨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행동에 옮겨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겠죠. 무엇이 됐든 이전보다는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헤드헌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직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 또는 직장에 기대하는 수준이 어떠한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직을 한다면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 이 점을 미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 지인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더 젊은 조직으로 가서 유연한 직장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옮기신 분도 계셨고요. 또 현재 직장보다 규모는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대기업 차장 연차일 때 패션 업체의 해외 사업 총괄로 옮기신 분도 계세요. 이 패션 회사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나이대에서는 다 이름을 아실 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또 개인적인 이유들도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집이 회사에서 너무나 멀어진 거예요. 이 남편분하고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찾다 보니까요. 그래서 출퇴근을 하려는데 매일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이직한다 라고 하시고 옮기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높이 사는 업체로 옮기겠다 하신 분도 계셨어요. 아무래도 회사가 좀 클 경우에는 혹은 더 오래돼서 안정적인 경우에는 또 그 반대급부로 보수적이다 보니까 무언가 아이디어를 내기도 그것이 채택이 되기도 좀 어려운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IT 제조 대기업에 있다가 컨텐츠 업체로 옮겼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상장을 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곳으로 여러분도 다 들으시면 아시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이직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에 앞서서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다들 만족하면서 다니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이게 새로운 직장은 단점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은 다들 아시죠? 내가 이직을 통해서 얻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들은 이분들에게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깊이 생각하기 귀찮아. 그냥 여기 마음에 안 들어. 딴 데 갈래. 하면서 준비 없이 이직을 하면 결국 또 비슷비슷한 회사로 가요. 소위 내 스펙이 획기적으로 나아진 게 없는데 취준할 때랑 뭐가 다를까요? 그때 합격했을 만한 회사에 그냥 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가방 들고 회사만 다녔지 그 사이에 어학 등급도 다 만료되고 이력서가 이전보다 더 못 낮은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난 나이만 더 먹고 몸값만 비싸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면 이때 좀 비슷비슷한 수준의 회사로만 가면 다행이게요. 계속 그런 식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신중하게,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적어보면서 헤드헌터와 미팅하고 내가 받는 오퍼들을 점검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직을 원했는지, 즉 나라는 사람은 직장이나 직업을 통해서 내 인생에 무엇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저의 사례를 두고 헤드헌터를 활용한 이직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탐색의 시간 태양초였습니다.